Ignition. Liftoff of the Falcon 9 Crew Dragon. Godspeed, Godspeed. 첫 번째로 이 주제를 먼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겠는데요. 지난 5월 30일에 전기자동차 테슬라의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2명의 우주인을 태우고 우주선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네, 사상 첫 민간 유인 우주 비행의 시작이었는데요. 그간 유인 우주 비행이 전부 정부 주도, 뭐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 같은 정부 주도였는데요. 이제 드디어 민간 우주 여행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작가님은 어떻게 SF 작가의 관점으로서 이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반가우면서도 근데 되게 아쉬워요 저는. 왜 아쉽냐면은 제가 어렸을 때 보던 소설 같은 경우들은 지금쯤이면 이미 21세기 들어선 지금쯤이면은 뭐 달에도 갔고 뭐 화성도 갔고 뭐 심지어는 저 목성 뭐 유로파 가서 탐사도 하고 이러던 이야기를 이제 계속 보면서 자랐는데 생각보다 이게 빠르지가 않은 거죠. 느린 거죠. 이제 21세기가 되고 뭐 20년 정도가 지났는데 이제서야 이제 다시 달에 또 가보자 뭐 가니 많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 뭐 저희의 수명은 유한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길지도 않고 하루빨리 보고 싶은 입장에서는 좀 그냥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민간 우주 여행이라는 주제에서 굉장히 좀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쨌든 민간 우주 여행이라고 한 게 결국은 이 우주 정거장에 도착을 한 거죠. 도킹을 한 거죠. 그 전은 사실 높이 약간 하늘을 올라갔다 정도로 보는데 이번에는 우주 정거장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약간 일종의 랜드마크라고 볼 수 있는데 우주 정거장을 그럼 이 우주 정거장까지 갔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대표님께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게? 사실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뭐 우주선이 올라갔다, 우주로 간다라고 얘기하면 좀 먼 우주 공간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흔히 우리가 우주 공간이라고 얘기하는 높이가 한 최소 80km에서 100km 정도는 나가야 지구 상공에서 그래야 이제 우주 공간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거라고 이제 간주를 하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 높이까지 올라가기만 하는 거는 우주 개발 초창기에는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 이제 그 기술이 확보가 됐다면 그 다음 단계를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실행을 해야 되는 건데 우주 정거장에 무사히 도착을 했다라는 게 그 다음 단계 기술이 또 완전히 확보가 되었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우주 비행사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우주 정거장에 무사히 도착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게 그게 아마 지금 고 작가님이 앞에서도 말씀하셨던 대로 일반인들이 우주 여행을 하게 되는 그런 새로운 단계의 진입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민간 개방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우주 정거장이 그렇죠. 그럼 그 다음 단계는 아마도 달이 되겠네요. 그죠? 달 그리고 뭐 얘기가 그러니까 공학적으로 얘기를 할 때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 분야 전문가가 아니라서 지구에서 달까지 하나의 우주선은 그냥 가는 게 아니고 SF 영화에서는 이제 뭐 편의상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하지만 큰 우주선일수록 우주 정거장에서 갈아타고 이제 거기서 본격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달은 모르겠어요. 지구보다는 이제 저 인력이 많이 약하니까 근데 달도 처음에 갈 때 보면 아폴로 우주선이 착륙선하고 모선하고 같이 간 다음에 저기 사령선은 남은 상태에서 착륙선만 내려갔다가 올라왔던 거니까 그렇죠. 그런 식의 저기 프로세스가 아마 민간인이 가더라도 역시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렇죠. 거기서 다시 돌아올 방법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도 사령선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 달 착륙할 때 실제로 할 때 그 세 가지 정도를 논의했었더라고요. 지금 실제로 아폴로 계획에서 썼던 방식이 있었고 계획이긴 했는데 정말 그냥 로켓 세턴이었죠. 근데 로켓을 달까지 보내서 로켓으로 착륙시켰다가 다시 조립해서 이렇게 해서 오는 뭐 그런 계획도 있었고 했는데 뭐 시간 일정이나 뭐 에너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지금의 방식이 채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건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우리 다단식 로켓을 쓴다는 것 자체가 달에서 정말 쉽지 않은 일이고, 그리고 그 정도의 힘이 필요하니까, 좋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질문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아카페라님이 질문하셨는데 우주에 다양한 행성들이 있을 텐데 가장 관심이 가는 행성은 무엇인지 한번 작가님 뭐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한다면은 역시나 유로파 쪽을 한번 가보고 싶고요. 그 얼음 밑에 있다는 바다 속에 도대체 뭐가 있을지 워낙에 궁금해서 그쪽에 항상 관심이 가고 또 그냥 개인적인 취향으로 태양계 행성들을 이렇게 쫙 놓고 봤을 때 저는 이상하게 해왕성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해왕성이? 푸르스름한 색깔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얼마 전에 에드 아스트라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었잖아요. 그 영화를 제가 극장에서 보러 갔는데 뭐 스토리가 이렇게 썩 마음에 들진 않았는데 많이 주무셨다는 영화로 유명하던데 뭐 잠을 자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우주가 나오니까. 근데 거기서 저는 제일 좋았던 거는 커다란 화면으로 약간 어둡고 푸르스름한 해왕성의 모습을 봤다는 거. 그게 참 마음에 들었어요. 작가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유로파는 사실은 행성은 아니고 위성이긴 하지만 저도 유로파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 얼음층 밑에 바다에 혹시 어떤 생물이 있지 않을까 그게 되게 궁금하기도 또 심해 생물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행성으로는 저는 역시나 이제 화성이 좀 궁금하긴 해요. 바로 지구의 이웃
위치하기도 하고 옛날부터 하도 이런저런 말들이 많으니까 정말 화성에 가서 옛날에는 뭐 물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액체 강이 있었던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으니까 네. 그런 지질학적인 화성의 역사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하나 더 궁금한 건 사실은 또 금성이에요. 금성은 워낙 구름층이 맞아요. 두꺼워서 그 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아직까지도 알려지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성도 어떻게 보면 지구에서 제일 가까운 행성이니까 예, 그렇죠. 중력도 비슷하고. 그렇죠. 예. 사실 화성보다는 금성이 지구보다 더 이제 크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중력은 화성보다 훨씬 더 지구에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금성은 혹시라도 우리가 뭔가 나중에는 좀 개발할 여지가 없을까? 뭐 그런 생각도 그 위성 같은 경우도 사실 이 지구 주위를 도는 저궤도 위성 이게 뭐 자리가 부족할 거다라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저궤도나 정지궤도나 특히 정지궤도 같은 경우는 이 자국 위에 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올려야 되는 지점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이것 때문에 싸움이 날 일은 없다 생각했는데 재밌는 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여러 가지 분쟁들이 있더라고요. 자리 싸움. 예, 네. 예, 자리 싸움. 그리고 정해진 슬롯이 있다고 들었어요. 예,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위성을 자체적으로 발사해서 만들어서 발사할 수 없는 나라 같은 경우는 그 자리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결국 이제 부강한 나라, 기술이 발달한 나라들이 그 자리를 좀 쓰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결국 또 우주 자체도 개발 자체에 약간 비리낌 부익부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달도 아마 결국은 그렇게 될 수 있겠네요. 예. 충분하죠. 근데 달에서 자리 싸움할 정도면은 엄청난 발전이 있었겠네요. 그렇게 보고 싶네요. 그런 세상을. 근데 네. 한번 달에 가기 시작하다 보면 너도 나도 웬만한 나라들은 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저는 사실 좀 낙관적으로 보면 21세기가 끝날 때 즈음이면 예. 꽤 여러 나라가 참여한 달 식민지가 어느 정도 규모를 건설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것은 이제 헬륨 3를 포함한 여러 가지 달의 경제적인 어떤 가능성이 이제 완전히 이제 드러났을 경우에 예, 예. 이번에는 좀 다른 이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이슈인데요. 개인적으로 이 사건을 보면 우리나라가 참 할 일이 많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난해 이제 우리나라의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지난해 3월 천리안 2B 위성이 성공적으로 발사한 후에 궤도에 안착을 했고요. 차세대 중형 위성 1호가 올해 하반기에 한국형 발사체에 2021년에 각각 발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다만 모두 공공 영역에서 주도한다는 점에서 미국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두 분께서 바라보시는 우리나라 현 주소와 미래의 과제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만약에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민간에서 가능할까? 네, 이런 좀 희망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예, 제가 사실 그 나로 우주센터를 가봤고요. 거기는 2번을 방문을 해봤었고, 그 다음에 일본의 그 다네가시마 우주센터도 가봤어요. 근데 우리나라하고 일본의 우주센터의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국가에서 주도하는 이제 국립 우주 발사장인 거죠. 나로 예. 우주센터가. 반면에 다네가시마 우주센터는 물론 그곳 자체는 이제 일본 정부에서 운영을 하지만 거기서 쏘아 올려지는 로켓은 민간 기업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 미쯔비시라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귀에 익을 굉장히, 회사인데. 예, 많이 들어본 회사입니다. 예, 미쯔비시 회사에서 만든 H2 로켓, 그다음에 뭐 H3도 지금 개발이 됐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일본은 어떻게 보면 이미 민간에서 우주 발사체를 정기적으로 쏘아 올려서 인공위성을 포함한 여러 탑재체를 우주 궤도에 올리는 거를 상업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 단계까지 못 간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국형 발사체가 빨리 제 궤도에 오르고 사고율이 낮은 상태로 안정적으로 이게 가격대 성능비로 우리 흔히 얘기하는 다른 나라, 그러니까 일본이나 또는 뭐 미국이나 다른 여러 나라보다 한국의 발사체에다가 위성 쏘아 올리는 거를 의뢰를 하면 안정성도 높고 상대적으로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는 게 이제 전 세계 업계에 알려지면 우리나라도 이제 상업적으로 갈 수가 있을 텐데, 솔직히 말하면 이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게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또 위치 자체도 사실은 우리나라는 제주도가 정말 최고인데 네. 제주도는 또 여러 가지 또 눈치가 좀 보이죠. 네, 뭐 예. 이거는 약간 여담 같은 거지만 처음에 나라 우주센터 건립되기 전에는 제주도도 유력한 후보였다고. 너무 좋아요. 예. 독립돼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안전하고 예, 그리고 굉장히 낮고 예, 위도도. 우리나라에서 위도도 제일 낮은 예, 곳이고. 예. 그래서 그때는 제주도에서 반대를 했었다고 하는데 나라 우주센터가 생기고 나서는 저걸 우리 제주도에서 유치를 했었어야 하나라고 또 아쉬워하는 소리도 나왔다는 얘기를 좀 얼핏 들은 것 같아요. 제주도에서 반대를 했었나요? 환경 문제. 예, 환경 문제 그렇죠. 기타 등등 또 때문에. 트리플 크라운이라서. 예, 사실 어. 옛날부터 우리나라에서 나온 SF 소설을 보면 당연히 다 제주도 우주센터라는 식으로 설정이 나왔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는 제주도에 우주센터가 건립이 되진 않았죠. 그 일본의 다네가시마 우주센터도 일본 본토에서 한참 남쪽으로 내려간 그 작은 섬에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다네가시마 자체가 이제 섬 이름이고, 예. 거기 가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도 이제 섬이 일단 저는 좋은 게 약간 느낌이 좀 기지 느낌도 나고. 그렇긴 하죠. 예, 그리고 아마 낮아져야 위도가 낮아져야 또 저렴하게 가거든요. 가성비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사실 특별한 걸 얻기는 이미 위치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제 생각에 뭐 다른 걸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뭔가 네. 기술력이나 그렇죠. 예, 우리나라만의 뭐 특별
특별한 무언가 그러니까 서비스를 많이 넣어준다던가 예, 위성 하나 쏠 때 뭐 큐브 위성 몇 개 더 넣어준다던가 예. 예. 어떻게 보면 그게 가성비네요. 그렇죠. 네. 결국은 네. 그거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도 원래는 한국 최초의 인공위성을 개발하고 또 발사체나 엔진 같은 걸 개발하던 초창기에 몇몇 민간 기업들하고 같이 이제 개발도 하고 그랬었는데 예, 뭐 회사 이름을 여기서 뭐 굳이 언급은 안 하겠지만 그 대기업들이 나중에는 다 그 사업을 다 접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다시 이제 항공우주연구원을 포함한 국영연구소나 이런 곳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이제 민간에서 계속 우주 개발을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추세니까 다시 우리나라도 기업에서 발사체를 포함한 이런저런 기술에 다시 이제 손을 대기 시작하면 또 우리나라 특유의 그 빠른 그 어떤 그 성장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예, 금방 또 따라잡지 않을까. 뭐 인공위성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나라 그 기업들이 또 세계적으로 수출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요 말씀도 생각난 김에 드리고 싶은 게 꼭 우주 발사체를 개발하는 것만이 우주 개발에서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다. 그럼 수단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20세기의 우주 개발의 이슈는 어떻게 우주에 가느냐였다면 지금 현재 민간에서 이렇게 활발히 세계적으로 우주 개발을 또 열심히 투자하는 이유가 우주에 어떻게 가느냐는 이미 해결이 된 문제고 우주에 가서 무엇을 하느냐 그렇죠. 이게 더 중요한 시대고 이걸 가지고 사실은 전 세계 민간 기업들이 이제 뭐 우주 광산 또는 뭐 우주 관광, 기타 우주 공업이라는 게 이제 무중력 상태에서 뭔가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 지구상에서 할 때보다 훨씬 에너지가 덜 든다는 거죠. 순도도 높아지고. 그렇죠. 가장 많이들 예를 드는 게 뭐 그 볼 베어링 만들 때 지구 중력에서 이 완전 동그란 구체로 쇠를 가지고 만들려면 가공하는데 굉장히 그 돈과 에너지가 많이 든다고 알고 있거든요. 정밀도가 높아야 되니까. 또 돌려줘야 되고 그렇죠. 뭐 식는 과정에서. 무중력 상태에서는 이게 표면 장력 때문에 액체 상태의 쇠물을 이렇게 딱 떨어뜨리면 일단 동그랗게 뭉쳐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뭐 정밀 가공 정도만 해주면 이제 볼 베어링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거 한 가지만 해도 지구에 있는 제조 공정보다 훨씬 돈과 에너지가 적게 든다. 너무 쉽게 만들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가능성들을 보고 여러 나라가 민간에서 우주 개발을 지금 투자를 하는 거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당연히 지금 여러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할 거 없이 우주 개발에 대해서 많이들 검토를 이미 하고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요. 아마 그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우주로 어떤 것을 보내는가, 뭐 누구를 보내는가, 이 보내는 것이 거기서 무슨 일을 하는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고요. 우리나라도 제가 알기로는 소형 위성 같은 경우는 세트라가이라는 기업에서 아마 세계 한 4번째로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위성 저는 또 어디에서는 뭐 세계 그러니까 소형 관측 위성 분야에서는 뭐 세계 3대 기업이라고도 좀 어디서 한 단계 올라간 거니까 3대로 가겠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 최근에 이제 또 그 박재필 대표가 창업한 나라스페이스라고 이것도 이제 굉장히 소형 위성, 초소형 위성 쪽에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내고 있고 다양한 한국 기업들이 결국 다른 나라 대기업들을 상대로 많은 활약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우주란 어떻게 나갈 것인가? 저는 이제 우리나라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사실 아까 처음에 저 소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릴 때부터 뭔가 우주를 동경하고 저 먼 우주로 가고 싶고 지구가 아닌 다른 천체도 궁금하고 정말 가능하다면 외계인도 만나보고 싶고 그러려면 일단 우리가 우주로 나가야 되는데 어릴 때는 그냥 막연하게 우주 개발은 이제 미국 같은 강대국이나 하는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다가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로켓 엔진도 개발하고 발사체도 만들어서 이제 실험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만의 기술력과 어떤 그 국력으로 우주 비행사도 배출하고 우주선도 쏘아 올리게 될까라고 이제 한때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 그 과정이 지금 뭐 그렇게 썩 순탄하게 흘러오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몇 년 전에 그 과학 사회학을 공부하시는 이제 학자분들 얘기를 좀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뭐 과학 기술의 여러 분야에 이제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지만 그렇게 따졌을 때 우주 개발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투자를 하는 게 우리나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과연 현명한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 수치라든가 뭐 이런 걸 들어가면서 그게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그 사실 또 그 얘기를 듣고 보면 그것도 꽤 설득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대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분들한테 이제 또 이런 설문조사 같이 이렇게 문제를 낸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과학기술 분야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우주개발 분야, 그다음에 이제 정보통신기술 ICT 분야, 그다음에 또 뭐 유전공학 이런 생물공학 분야 뭐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어떤 분야에 더 투자를 하는 게 좋겠는가라고 하면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우주개발 분야를 최우선적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이 많았으면 하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일반 학생들을 포함한 일반 대중들을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생각보다 정답이 쉽게 나올 수가 없는 문제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인류는 먼 옛날부터 원초적으로 먼 우주를 동경을 하고 미지의 세계에 항상 호기심과 탐구심을 갖고 그거를 알아보고 가보려고 추구하는 존재니까 그런 어떤 원초적인 그 동경이나 그 욕망 같은 거를 어떻게든 실현시키는 방향으로 그래도 좀 많은 사람들이 가면 좋지 않을까. 단순히 그게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시공간적인 시야를 넓히면 우리 일상이라든가 또 우리 어떤 나라 안에서 벌어지는 이런 여러 가지 좀 소소한 다툼 같은 것들이 좀 더 원만하게 다들 넓은 시야를 가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사실 얼마든지 막 필요 이상으로 갈등이나 뭐
뭐 이렇게 분쟁 같은 걸 일으키지 않고도 사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들 우주를 바라보면 지금보다는 다들 좀 넓은 마음을 가지면서 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의미에서라도 좀 많은 사람들이 우주를 바라보면서 살면 좋겠어요. 뭐 바른 땅에 딛고 있더라도. 예. 칼 세이건이 또 이야기하는 이 아주 희미한 창백한 푸른 점을 그렇죠. 보면서 네. 그 점을 보면은 사실 뭐 전쟁, 싸움, 다툼, 인종 뭐가 의미가 있느냐 네. 예, 굉장히 또 감명을 많이 줬던 말인데요. 네. 예, 아무튼 앞으로 다가올 우주 다양한 영역에서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계속 나올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이 또 새로운 화두를 던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시청자들 의견을 한번 듣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계속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올라오는 거를 편안하게 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되게 재밌는 질문이 또 있습니다. 라라랜드처럼 우주를 배경으로 엄청난 사랑 이야기를 만드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달파란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재밌죠? 어떻게 보면 이 SF가 아니라 재밌죠. 과학 얘기하지 네. 말고 네. 사랑을 해라. 예. 제가 로맨스에 약해서 제가 정말 약한 게 로맨스라서 어. 결혼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 저는 아니고 이제 김보영 작가님이라고 SF 예, 예. 유명한 쓰신 예, 분인데 그분이 그런 거대한 좀 시공간을 놓고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뭐 기다리고 찾아가고 이러는 소설 이미 쓰셨어요.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 저 제목이 예.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를 네, 권해드립니다. 최근에 출간이 됐죠. 예, 좋습니다. 한번 그럼 그 책을 한번 보시면 좋은 답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눈곰님 질문입니다. 동면이나 워프가 실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동면 인공 동면 같은 경우에 사실 장거리 우주여행을 할 때는 거의 필수적인 요소로 SF에서 늘 등장을 하는데 저는 그거가 옛날부터 어떻게든 빨리 실현이 돼야지 사실 우리가 장거리 우주여행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근데 이게 좀 살펴보니까 과학기술에 있어서의 어떤 실험 윤리 문제하고 딱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장기간 동면을 하려면 당연히 인체 실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갖고 검증된 기술이어야지만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실험 과정에서 당연히 인간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과연 이게 인공 동면 실험을 그러면 누가 할 수 있는가? 아무리 피실험자가 자기가 서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혹시라도 실험을 받는 과정에서 사고가 일어나도 나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뭐 서명을 하더라도 예. 당사자가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영원히 못 깨어나면 이거는 누가 사실 마음만 먹으면 이거를 좀 악용하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인공 동면을 포함한 또는 워프왕법 같은 경우는 SF에 많이 등장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아직 과학기술적 실험 가능성은 많이 없는 SF적인 상상에 불과한 건데 워프왕법뿐만 아니라 어떤 새로운 과학기술 우주 여행을 하는데 우리가 혁신적으로 도입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새로운 신기술을 적용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저는 결국 이 인간을 대상으로 한 생체 실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동면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동면은 아니고 이제 그 장기를 냉동시키는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죠. 결국 장기 이식할 때 얼마나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근데 또 이게 생명체로서 다시 되살려내는 것도 다른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동면이 우리가 흔히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체온 상태에서 마치 그 곰 같은 포유류들이 이제 겨울잠 자는 그런 상태가 예. 있고, 그다음에 미국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이제 그 냉동 보존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완전히 사망 판정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완전히 꽁꽁 얼려가지고 이제 먼 훗날에 혹시라도 깨어나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어떤 치명적인 질병도 그때쯤이면 다시 치료법이 나와서 완전히 되살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건데 이 꽝꽝 얼리는 거하고 저체온으로 계속 겨울잠 자는 거 이거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쵸. 근데 우리가 우주여행에서 생각하는 거는 이제 겨울잠 자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어쨌든 신체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 진짜 기술이니까 이게 저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거의 한 48시간인가 72시간 정도까지는 저체온 상태에서 사실상의 단기 겨울잠을 자게 하는 시술은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는 실제로 쓰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사를 굉장히 느리게 그렇죠. 만드는 거죠. 예. 근데 그거보다 훨씬 길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화성을 가려고 해도 아무리 빨리 가도 뭐 반년 이상 그쵸, 8개월 그쵸. 이렇게 걸리니까 시기 잘못하면 뭐 2년 예, 걸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계속 먹고 자고 배설하고 하는 거를 다 싸들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 안 하려면 밖으로 그래도 버리면 궤도가 틀어지니까. 네, 그거 안 하려면 결국은 겨울잠을 자는 게 제일 좋은데 음. 지금은 그런 기술이 안 나와 있다는 게 아쉬운 거죠. 그렇죠. 자고 일어나도 좀 당황스럽긴 하겠네요. 도착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날 것 같아요. 6개월 자고 일어나면은 저 여기가 어디야 이럴 것 같은데 한참은. 이게 뭐 이야기를 예. 위해서는 쓰긴 하는데 예. 저는 사실 우주여행이라고 하면은 그보다는 그냥 인간의 기계화가 훨씬 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의식만 이제 기계에 올려서 간다거나 생명공학적인 우리 한계가 있는 몸을 네, 버리고 네. 아예 그냥 기계 인간이 좀 오래 되자. 버틸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서 이제 간다거나 아니면 뭐 냉동 수정란 정도. 예.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 냉동이나 저체온 상태로 뭐 게다가 이제 또 외계행성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단위가 엄청나게 달라지기 때문에 아무리 빨리 가도 뭐 몇만 년, 뭐 몇백만 년까지도 그쵸. 얘기하잖아요. 네.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한 세대가 가는 건 좀더 빠를 어렵죠. 것 같- 예, 예. 기계화가 좀 더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기계화 아니면 세대를 걸쳐서 예. 예를 들어 뭐 내 자식 손주의 손주가 도달할 때쯤에 이제 딱 이제 그게 오히려 현실적이겠네요. 예. 그게 이제 SF에 자주 등장하는 이제 세대 우주선이라는 거잖아요. 예. 제너레이션 스타쉽. 어마어마하게 큰 우주선을 만들고 그 안에 뭐 몇백 명에서 몇천 명이 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살다가 결혼해서 애 낳고 그 아이가 자라서 그 임무를 이어받아서 그 먼 목적지 행성까지의 우주여행을 계속 간다는 거죠. 근데 뭐 그렇게 따지면 지구도 어마어마하게 큰 세대 우주선이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세대 우주선의 문제 하나가 이제 그래도 출발하는 사람과 도착하는 세대는 괜찮은데 중간에 있는 세대 같은 경우에 나의 목적은 무엇인가, 유전자 전달자인 그러니까. 것이냐 이런 방향 돌려서 지구로 갈 것 같아요. 열받아서 빠질 수도 있다는 걸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떤 SF 작가가 또 그런 소설도 썼죠. 그 세대 우주선 안에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뭐 구세대하고 신세대들이 뭐 싸우고 그러다가 구세대들이 다 죽어버리고 나서 이게 지금 세대 우주선이라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린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냥 여기가 나의 세계고 우주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다가 어떻게 해서 살아있는 또는 이게 사실은 우주선이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하고 만나게 돼서 우주선이 엄청 크니까 그 안에 안 가본 구석이 있었던 거죠. 숨겨진 구석이. 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되게 재밌는데 저는 세대 우주선 같은 아이디어보다는 역시 그 고 작가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간이 사이보그가 되는 쪽이 훨씬 현실적이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그 흔히들 왜 UFO가 외계인이 타고 온 우주선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과학적으로 이제 신빙성이 낮은 게 우리 인간이나 또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유기체 생명체들은 지구라고 하는 환경적인 이 조건이 뒷받침이 되지 않은 외계 환경에서는 오래 살기가 힘들거든요. 그거를 계속 유지시켜 주려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태양계가 아닌 다른 먼 향성계에서 오는 우주선에 우리 인간과 같은 이런 유기체가 타고 있는 게 사실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무기질 생명체, 다른 말로는 로봇 생명체 이런 게 타고 있는 게 훨씬 현실성이 높다라고 UFO의 유기체 생명체의 탑승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 차라리 로봇 생명체 AI 같은 게 타고 있다면 그게 더 신빙성이 높고 아예 타는 것도 아니고 그 우주선 자체를 그렇죠. 우주선 자체가 사실은 로봇 생명체인 거. 그러니까 우리가 외계에 쏘아 올린 게 사실은 그거죠. 보이저 같은 게. 그렇죠. 지구가 세대 우주선이다라는 게 되게 저는 재밌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사실은 원래 공룡들이 어딘가를 향해 가다가 멸종돼서 우리는 지금 뭔지도 모르고 타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 굉장히 참신한 아이디어인데. 공룡들은 사실 세대 우주선을 만들어서 가고 있었는데 멸종된 거야. 근데 그 뒤에 우리가 지배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디 가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인 거죠. 이런 거 재밌겠네요. 그쵸. 이런 소설. 그러니까 태양을 포함한 태양계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무슨 세대 우주선 시스템이거나 아니면 지구가 혼자 떠돌이로 우주 공간을 돌아다니다가 태양계에 포획이 되어서 지금 지구의 제3의 행성이 되었거나 이게 뭐 굉장히 스케일은 어마어마한데 SF 스토리로 쓰려면 못 쓸 것도 없겠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태양의 경로를 계산해 보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대충 알 수 있겠는데. 근데 그게 사실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 은하 주위를 또 돌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그렇게 보면 또 우리 은하도 어딘가로 가고 있거든요. 우리 은하가 그럼 거대한 세대 우주선. 그 정도 스케일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면 뭐 몰라도 되겠네요. 어디로 가는지. 그 정도 스케일이 되면은 사실은 유기체 지금의 이런 유한한 생명을 가진 이 육체라고 하는 형태로 사는 거는 또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해요. 야, 굉장히 또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많이 생깁니다. 탐 크루즈라는 유명한 배우는 이제 우주에서 직접 우주에서 영화도 찍는 시대가 왔습니다. 엄청난 유명한 배우가 우주에서 영화를 찍는 시대가 됐고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화가죠. 피카소라는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현실이 된다. 어떻게 보면 그런 시대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SF적인 상상력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우리는 그것들을 전부 과학기술로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우주 과학살롱을 시작으로 이번 하반기에는 우주 라이크 사이언스라는 이름으로 우주 관련 온라인 전시회, 과학소통 영화 시사회, 연구성과 체험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사이언스 프렌즈 채널과 사이언스 홈페이지 등에서 안내가 될 예정이니까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달에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부 좋을 것 같다고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기회가 2부, 3부 계속 이어져서 아예 정기적으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주 개발에 대해서 같이 의견 나누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뜻을 더 좀 펼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도 반영이 되는 정도까지 그런 기회가 많이 이어지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고요. 이런 기회가 생겨서 저도 오늘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지금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만든 우주과학살롱 라이브 토크 콘서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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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gnition. Liftoff. The Falcon 9